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장애인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 2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애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이 되겠는데요. 그 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 벌써 42년이 됐네요. 198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민간은 1972년도부터 재활의 날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요, 263만 3,026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남자는 152만 명 정도, 여성은 111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등록 장애인 말고 미등록 장애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것은 4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애 유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습니다. 121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한 25만 명, 청각 장애인이 약 40여만 명, 그 다음에 신장과 관련된 장애인이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장애인과 관련돼서 고쳐야 할 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장애를 앓고 있다. 이 말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말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장애는 질환이 아니고 손상이라고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란 말도 있죠. 이 말은 말문이 막힌, 말을 못하는 뜻이고요. 눈먼 돈, 관리가 안 되는 돈이고요. 벙어리 냉가슴 앓다, 말도 못하고 혼자서 가슴만 답답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외눈박이의 시각, 외눈박이 방송. 이 말은 왜곡된 시각, 편파 방송, 가짜 뉴스 등을 말합니다. 절름발이 인재, 절름발이 지성인. 부족한 점이 있는 인재나 결격 사유가 많은 인재를 말하겠습니다. 넌 장애인이냐? 이 말은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일하지 못해, 이 말로 바꿔야 되겠고요. 눈깔이 멀었냐? 똑바로 봐라, 제대로 판단하라, 그것도 못 보냐 뜻이 되겠습니다. 병신 육갑을 떤다,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라, 상황 판단을 잘하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랄한다, 이 말은 지랄이라는 뜻은요, 뇌전증 환자를 말하거든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가볍게 굴지 마라, 생떼 쓰지 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건 며느리의 어떤 인고의 시간을 말하죠.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구가 되다. 옛날에는 불구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장애를 갖고 있다. 장애를 갖게 된다. 뜻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인 못지않게, 일반인 못지않게, 이 말은 비장애인 못지않게라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속담 중에는요, 눈뜬 장님, 보고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전체를 모르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를 잘 받아들여 귀 먹었냐, 들리지 않느냐 이 뜻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뭐냐면요, 바꾸는 것보다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존속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속시키면서 주의시킨다면 훨씬 더 교육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돼서는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인 경우 150만 원 1인당 공제해주고요. 추가 공제로 장애인 공제를 해주죠.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굉장히 크거든요. 350만 원을 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장애인과 관련된 인적공제는요, 연령 제한이 없고 배우자, 직계존비서, 형제, 자매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장애인한테 쓴 의료비는 전액이죠. 15%입니다. 따라서 16.5%라고 하는 그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비 전액에 대해서 15% 공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가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5% 공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갖고 16.5%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세에서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부양가족이다. 이랬을 때는요, 상속공제를요, 매년 5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 기대 여명까지의 연수까지 곱해서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증여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것은요, 장애인 신탁이 되겠습니다. 신탁회사에 5억 원을 맡깁니다. 이랬을 때 그 5억 원은요, 증여세가 없고 과세가액 불산입 처리가 됩니다. 관련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세가액 불산임이라고 합니다. 즉 장애인이 그의 직계 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 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요.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한테 신탁해야 되고요.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신탁 기간은요, 짧으면 안 되겠죠. 그 장애인이 사망할 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다시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 신탁은요, 추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5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요, 5억 원 증여한 것에 대해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증여한 이후, 장애 신탁을 5억 원까지 한 이후 바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상속세를 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증여재산은 10년 동안에 합산하잖아요. 근데 장애인 신탁은 바로 증여 즉시 제외되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요, 장애인 신탁 재산을 중간에 쓰면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는요, 중도 인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즉,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용도로 쓸 때는요, 원금을 뺐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장애인 신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장애인과 관련된 증여 혜택이요.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바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을 가입했을 때는요.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8에 나와 있고요.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용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하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장애인인 경우에는요.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됐다. 그러면 매년 받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연간 4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보험금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연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자는 아버지고요. 피보험자 수익자는 장애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립형 연금보험을 가입합니다. 납입기간은 10년, 20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납입기간이 끝나고 5년 뒤부터 연금이 개시되는데 매년 또는 매월 받을 수가 있겠죠. 보통은 다 매월 종신토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년 받는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월로 한 사람 남은 3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거치를 통해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 수익자가 장애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액을 들여서 즉시형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요. 연금보험 가입한 날로부터 한 달 이후부터 매월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으로 한 사람은 4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월로 따진다면 300만 원 이상은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즉시연금 비과세, 이자 소득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1억 원까지만 비과세다 보니까요. 매년 4천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려면요. 거의 10억 원 훨씬 더 넘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1억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은 장애인 연금은 비과세가 되지만 장애인 연금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치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립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즉시연금으로 그 20년 동안 그 비과세로 받는 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8억 원이 되겠고요. 30년이면 12억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걷지 말고 적립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또한 장애인 신탁 못지않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애인 연금 비과세로 주고 추가로 또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합산은 배제합니다. 그리고요,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장애인한테 매년 4천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거의 15억 원 내외의 연금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돈으로 연간 4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연금 준비금 15억 원 내외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부모님의 재산 15억 원 가까이가 바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장애인 자녀보다 하루 더 살고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인 자녀를 끝까지 케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죽겠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것은 소원이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장애인 자녀보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장애인 자녀를 평생 케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까요? 바로 후견인을 둘까요? 장애인 자녀, 장애인 자녀의 형제 자매죠. 이런 사람들을 후견인으로 둘 수는 있으나 평생 안심하고 부모님처럼 케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연금은 강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확실하게 장애인 자녀를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이후에 연금이 개시된다. 그러면요, 장애인 자녀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후견인이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장애인 자녀를 케어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 연금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 신탁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장애인 연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자녀에게 평생 케어가 가능한 플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가입하십시오. 가입은 제가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한테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 연금을 하고 나서 추가의 증여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증여 상속 플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투자보다는 절세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투자로 1억 원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절세로는요, 10억, 20억, 30억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요, 단 한 번의 컨설팅으로 약 30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절세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컨설팅 비용으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전문적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도 풍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공정성과 객관성, 그 다음에 자기 편, 바로 상담자 편에서 상담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인들의 대부분은요, 금융거래를 하거나 자산관리를 할 때 대부분 독립된 자산관리사와 자산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IFA라고 합니다.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독립된 자산관리사인데요. 결국 뭐냐면요,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돼서 소비자 편에서 자산관리를 객관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솔루션, 객관적 솔루션,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위한다면요, IFA를 만나십시오. 그것도 CFP 인증자,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인증자와 함께 솔루션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카나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세명의 친구를 사귀어라. 첫 번째는 변호사고요. 두 번째는 회계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자산관리사라고 합니다. 근데 세명의 친구가 필요하지만 이 중에서 매번 만나면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번 만나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금융, 투자, 부동산, 절세, 세금, 기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그 자산관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관리사가 필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죠. 바로 당신을 위한 자산관리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과연 당신을 위한 그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